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에 기적이 나타났다. 2. 100% 정확한 비율 기술. 3. 중국에 잊혀지지 않는 공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항공 전투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전에는 항공 전투기가 주로 대공 작전에서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지상 작전과 함께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고급 항공 전투기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F-35와 F-22, 러시아는 수-57, 중국은 J-20, 일본은 F-35A, 유럽연합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다양한 항공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모든 한계를 깨고 위에서 언급한 국가를 능가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 이러한 항공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과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고속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여 다목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항공 전투기는 모든 국가에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투기의 발전에는 많은 비용과 기술적인 도전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 전투기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연속해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세계 각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 군사정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엔진 자체 개발과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응에 미국의 군사 매체인 글로벌 파워는 군사 전문가들을 상대로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 중에 미래 전력의 불균형을 가져올 만한 차세대 전투기를 주제로 순위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전투기의 자체 성능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항전, 장비 등 구체적인 세부 등급을 나누어 각종 순위를 종합한 결과 당당히 KF-21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후보들이 중국의 J-35, 터키의 TFX, 인도네시아의 122 등으로 빈약한 후보들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들이 F-35나 Su-57, 라팔 등과 같은 대상들이 없어서 아쉬운 조사라고 평가되는데요. 아무튼 해외 군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 이유로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며 성공 여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신뢰감과 기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터키의 TFX 같은 경우 영국의 배사와 롤스로이스의 기술 협력을 받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발 진행 속도가 KF-21 보라매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한 TFX는 배선이나 유압 관로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비슷한 개발 시기의 KF-21은 독자적인 기술로 내부 장비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제작하던 모습과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높다는 점은 중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J-35를 비밀리에 개발하여 깜짝 공개하였지만 F-35와 비슷한 외형으로 짝퉁 취급을 받았었죠. 이에 엔진 등 핵심 기술 확보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기 성능 자체가 비교 불가라 판단했나 봅니다. 이 밖에도 항전 장비 및 기술 확보 분야는 KF-21 보라매가 압도적 우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협력이 아닌 독자적인 개발이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KF-21 보라매의 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국산 미사일 및 높은 비율의 부품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방사청은 국내 기술로 영상을 융합한 데이터 기술을 전략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다중 임무 체계에서 수집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새롭게 결합하여 임무 판단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군사 강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찰 능력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는데요. 그에 비해 일본은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 중이며 자체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지능과 정찰 자산에서 수집한 정보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능력까지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앞서고 있을 만큼 우수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를 받아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정보전에서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국방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분리했던 상황을 유리하게 역전한 것을 보면 현대전에서 정찰 영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가공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석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퓨전 기술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총 700억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 표준 기본형을 개발해 전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적을 파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전, 타격 작전 지원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능력은 이제 맞걸음마를 뗀 수준이라서 만족하기에는 이른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제공한 대북 정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핵심 정보들을 더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일찍부터 한국보다 정보전에 많은 투자를 감행한 일본과 정보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데이터 퓨전 기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기술 면에서 나란히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고성능 군사 위성의 화상도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엄청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데이터 퓨전 기술에서는 경쟁국들을 앞서기 때문에 전 세계 정보전에서 많은 격차를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이번 국산화된 데이터 퓨전 기술은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추가해 신속하고 빠르게 원하는 적 정보를 추출해 다양한 아군 무기체계에 전파하는 것까지 결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와 결합해 대용량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서 변화되는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듯 필요한 전력을 투입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군 전력 자산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추후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 군사작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소수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 타겟팅 포드를 자체 기술로 국산 타겟팅 포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첨단 타겟팅 포드는 지상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지만 차후 공중전에서도 레이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탐지 체계입니다. 이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장비 중의 하나였으며 타겟팅 포드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두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겟팅 포드 통합 시험장까지 구축하는 데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현재 고성능 타겟팅 포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로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첨단 타겟팅 포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은 아군 레이저가 목표에 맞고 공중으로 반사되는 미약한 신호를 파악해야 해서 최첨단의 레이더 탐색 장치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레이저 빛을 파악하는 것은 고도의 군사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아군이 지시하는 레이저에는 특수한 신호가 삽입되어 이를 수신하고 해독하는데도 상당한 개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겟팅 포드로 하늘에서 움직이는 적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공표적 추적 기술까지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레이더를 이용한 전투기 추적이 아니라서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어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적 스텔스 전투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 기술로 자체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확보한 기술,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람의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술 확보로 다른 무기와의 연계가 더욱 쉬워질 거라 예상됩니다. 2023년에도 K방산 신화를 이어나고 있는 한국이 얼마 전 해외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연에서는 국산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급 신형 천무 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참석했던 폴란드 고위 국방부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와 이렇게 뛰어난 신무기가 곧 폴란드에 도착할 거란 사실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출 전선에서 약진하고 있는 K미사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청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진행되었던 이번 시험에서는 국산 소형무장 헬기 라에서 발사하는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지상 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개량한 청검 지대지 미사일을 K-21 보병 전투차를 차대로 사용하여 발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국산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청검은 최대 8km 떨어진 전차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전차 킬러인데요.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의 청검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주관하에 한화와 LIG 넥스원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총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7년 만에 개발한 성공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하여 약 3,400억 원 규모의 청검 미사일이 생산되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청검에는 가시광선과 중적외선 영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모드 탐색기가 탑재되어 전천 후 공격이 가능하며 발사 후 완각 방식과 발사 후 재지정 방식 두 가지 기술 모두 탑재되어 상황에 맞는 타격 방식을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발사 후 완각 프리포겟은 표적을 지정한 후 쏘고 나면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도록 목표까지 자동으로 날아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블린으로 대표되는 4세대 대전차 유도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간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업데이트는 일단 발사하고 나서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고 목표물을 지정 추적하는 게 가능해 공격자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적도 타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4세대를 넘은 5세대 대전차 미사일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청검에는 8km에 달하는 광섬유가 이어져 있는데요. 광섬유 통신을 통해 유선 범위 내에서는 연막이나 안티레이저, EMP, 방해 전파 등과 같은 미사일 유도 방해를 전부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영상 통신이 가능하면서 전파 방해로부터 자유로워 산악 지형과 북한의 전파 방해를 뚫어야 하는 한국군의 요건에 매우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청검에는 경쟁 미사일 제품과 차별화되는 AI 알고리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검의 AI는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을 스스로 분석한 이후 표적을 스스로 인지해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 중 가장 높은 명중률과 유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서 청검은 두께가 1.4m가 넘는 장갑을 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에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헬파이어 미사일에 버금가는 수준의 관동력으로 전차뿐만 아니라 벙커,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굳이 지대지로까지 개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대지로 개량한 청검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지대지, 대전차 미사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들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길어야 4km에 달하는 사정거리의 한계로 대전차 보병의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T-90m와 BMPT 터미네티터로 구성된 러시아의 최신의 기갑부대가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대전차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양측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공격 헬기가 쉽사리 비행하지 못하는 전장의 상황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긴 사정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사거리 8km의 헬파이어 미사일급 화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에서 발사도 가능한 청검 미사일은 변화한 현대 전장의 요구에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청검 구매를 위한 의사를 타진하여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무기를 사랑에 맞이얹는 폴란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에서 K2, K9, FAU-10 천무 다음으로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드백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10월 폴란드 제18기계화사단에서 레드백의 현장 테스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레드백을 운전하여 고속기동, 하천 도석 등 실전과 동일한 시험 주행을 거쳤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관계자가 레드백은 폴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BWP-1보다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는 장갑차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의 대전차 무장으로 이미 K21에 장착되어 호환성 테스트를 마친 청검까지 도입해 한국 무장으로 완벽하게 깔맞춤하려는 계획인 듯합니다. 청검뿐만 아니라 현군 개량형,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 등 한국형 미사일들 역시 줄줄이 K방산 수출 선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2월 중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지대지 청검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스웨덴,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UAE, 필리핀 등 7개국 50여 명의 다국적 군 고위직 인사들이 참관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건뿐만 아니라 천무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한국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했었다고 합니다. 참여했던 군 인사들이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를 호평하며 여러 나라와 수출에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천무의 시험 발사를 본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매우 만족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천무의 미사일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 갱도진지, 파괴용, 벙커버스터인 KTS-SM의 사거리를 기존 180km에서 300km로 늘린 미사일입니다. 천무 역시 폴란드와 288대 수출 계약을 맺어 올해 안으로 1차 물량이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인데요. 천무의 미사일 역시 함께 수출되며 천무 발사 차량에 2발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을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한국 무기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당시 천무의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수출되어 호평받았던 한국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개량형으로 다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사실 현궁의 중동 수출은 극비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SNS 영상을 통해 사실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후티 반군과 교전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 속 사우디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가 바로 현궁이었던 것이죠. 당시 후티 반군에 맞서 대전차 미사일이 시급했던 사우디는 미국의 제블린 구매 회사를 타진했었지만 상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매를 불허했고 미국에서 눈을 돌린 사우디가 발견한 것이 한국의 현궁이었습니다. 본래 사우디가 구매하려 했던 제블린 미사일이 총 15,000발 10억 달러 정도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우디가 공식적인 수입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 운용국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뛰어난 실전성을 인정받은 한국은 제블린과 동등한 성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멀리 있는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에 2.5km에 불과했던 사정거리 때문에 수출의 발목이 잡히게 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현궁 사거리 제한을 풀고 해외에서 원하는 4km까지 사거리를 늘려 다시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또한 현궁의 다목적 탄두 역시 사우디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현궁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현궁의 성능 개량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현궁의 사거리 연장이었고 또 다른 요구사항이 현궁의 다목적 탄두였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사인 LIG 넥스원에서는 현궁의 시가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보병 제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을 늘리고 대량의 파편을 형성하는 특수한 탄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사일 맛을 본 사우디에서는 현궁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천궁 이후병 미사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는 후티 반군의 소규모 드론, 미사일 공격에 한 발당 40억 원이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할 수 있는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당 15억 원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100%에 달하는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로의 천궁 수출이 성사된다면 UAE에 수출됐던 물량의 2, 3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무기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방산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난이 유발되는 가운데 누군가는 이번 일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어 같은 동맹국 굴에 있지만 갈수록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엔 한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과 중동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산무기 수출을 늘려가자 일부 국가들에선 우크라 상황으로 방산 대국이 된 한국이 우크라의 군사물자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유럽과 붙어 있어 유럽 대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의 안보 불안과 국방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계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빚이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한국전 참전국도 아니지만 현재까지 도의적으로 방탄 헬멧과 구원품 등 비살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군수 물자 위주로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금액이 너무 커져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장비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이런 주장을 한 사실을 후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자국에 위치한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뒤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최신형 전차를 구매하려던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상황을 분석한 뒤 전차보다는 군사용 드론과 장거리 자주포 등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차 구매 물량을 축소했습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막판까지 독일과 함께 경쟁하던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독일제 레오파르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차의 성능과는 관계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전차의 성능을 직접 시험 평가한 노르웨이 군당국은 K2 흑표를 선정하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총리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독일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유럽연합과 나토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레오파르트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독일 전차보다 한국의 흑표가 가격도 훨씬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보장하고 현재 노르웨이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시너지가 좋은 방산 무기는 K2 흑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독일제 레오파르트 역시 흑표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차이지만 유일하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납기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전차가 2026년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독일 현지의 레오파르트 제조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런 납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한국산 전차를 대량 구매한 이유도 독일 전차가 비싼 것도 있지만 생산량 부족과 납기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독일과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전차를 주문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전차 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흑표의 노르웨이 수주 실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년 가까이 노르웨이가 몇 대 안 되는 도입 물량을 가지고 K2 흑표와 레오파르트를 저울질하면서 수많은 검증 시험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예상보다 K2흑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니 지난 1년간 K2흑표 도입 협상을 절충교역으로 진행하자며 LSM 대한 미사일과 흑표를 맞바꾸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흑표를 바꾸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장거리 지대한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르웨이와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절충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유럽 내 자주포 시장을 평정하고 동유럽 군사무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유럽연합과 나토를 주도하는 독일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 결과를 보아도 그렇고 현지의 독일 언론사들은 일제히 세계 무기 수출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가장 많은 반사 이익을 보았다며 도의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 수출은 현재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과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이 공급난에 빠져 있는 상황에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이 외부 세력의 국방과 안보를 맡기지 않고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부터 이뤄낸 자주 국방의 결과물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자주포와 전차병력, 잠수함과 전투기, 엄청난 화력의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이런 세계 정상급 첨단 전략 자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경우 미국의 자주포 1500대와 중국의 자주포 2200대보다 훨씬 많은 3040대들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에서 엄청난 대수의 자주포를 굴리고 있습니다. 3000대가 넘는 자주포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선 매년 실전 같은 훈련으로 즉각적인 전투 투입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수리와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며 생산 능력 또한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유럽의 국가들이 평화 속에서 안일해진 국방력으로 변해가던 와중에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안보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방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면 가장 좋아하게 될 곳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 독일은 자국 내 포탄과 탄약이 부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원에 합세하면 잠시 숨을 돌리고 자국 생산 물량 확보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력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만큼 제3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 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 측이 지속적인 종결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국제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러시아의 확장을 유럽연합 측에서 미리 막지 못한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책인 노르트 스트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독일 주도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받자는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독일과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자국 에너지 80%를 의존하는 역사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토에 속해 있고 나토의 핵심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인데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내어주게 된 것이 러시아가 유럽 영향권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푸틴 역시 사태 초반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끊을 것이란 엄포를 놓은 것만 보아도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유럽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지 못한 유럽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으며 군사적 충돌로 여러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에게 방산물자를 지원 안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주변의 강대국들로 자주 국방을 하기에도 부족하며 현재 빠르게 납기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장비인 한국산 장비가 탐난다면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며 무상지원과 같은 무리한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에 방문하여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군수물자 지원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토와 유럽의 요구사항을 듣다간 한국은 또 다른 지정학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군방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물론이고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한 조치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어도 유럽에서 책임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단 방탄 헬멧이나 의료용 군수 물자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흑표가 아니라 레오파르트가 선정됐지만 노르웨이가 차세대 주력 전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2배 가까이 저렴한 흑표가 성능적으로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부분도 있어 전 세계의 흑표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이고 노르웨이 군당국은 흑표를 원했지만 정치권에서 독일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차를 선정한 것으로 오히려 다른 국가에서 K2 흑표를 선정할 때 성능과 기술력만큼은 레오파르트와 비벼볼 만한 압도적인 전차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커져갈 글로벌 전차 시장에 흑표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